은퇴 이후 가장 힘든 것은 한가로움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마주하는 것이다. 자식은 곁에 없고 몸은 서서히 망가져 가는데 돈은 충분한지, 사람은 믿을 만한지 모든 것을 혼자서 명확히 생각해야만 한다. 어떤 이들은 자식을 키워 노후를 대비한다고 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모두가 당신의 편에 서줄까? 이번 편의 주인공은 75의 아버지다. 갑작스러운 병환이 온 가족의 민낯을 드러나게 했다. 어떤 이는 그가 너무 냉혈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옳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말한다. 내가 독해지려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 그는 소리치거나 싸우지 않고 조용히 조금씩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왔다. 평온해 보이는 이야기 뒤에는 누구나 노년에 마주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들이 숨어 있다. 도움을 청해야 할까? 다시 한번 믿어봐야 할까? 돈은 생명을 지키는 도구인가? 아니면 감정을 시험하는 시련인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만약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다면 그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황혼의 지혜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매일 아침 5시 반이면 눈이 떠진다. 오랜 습관이다. 예전에 카센터를 할 때 이 시간에 문을 열었다. 수십 년 된 버릇이라 고치기가 어렵다. 지금은 일할 필요가 없지만 나는 여전히 스스로 일어나 보리차를 끓이고 오래된 신문을 뒤적인다.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몸이 굳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는 구수한 보리차를 끓였다. 나는 옛맛을 좋아한다. 설탕이나 다른 것을 넣지 않고 오로지 그 구수한 맛을 즐긴다. 부엌에 서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본다. 하늘은 아직 어둡고 불어오는 바람이 조금 차갑다. 찻잔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기침을 두어 번 하니 목이 간질간질하다. 하지만 정신은 말똥말똥해진다. 75. 늙었다면 늙은 나이지만 스스로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아이처럼 챙겨주지 않는다. 나는 혼자 산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세 아이는 모두 각자의 가정이 있고 각자의 일이 있다. 큰딸 서연이는 공무원이다. 매사에 반듯하고 정확하다. 서울 시내에 사는데 가끔 전화해서는 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날씨 추워지니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같은 말을 한다. 둘째 아들 지훈이는 자기 회사를 운영한다. 말은 솔직하지만 마음은 좀 차갑다. 만나러 올 때 과일이라도 사오긴 하지만 그의 눈을 보면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막내딸 수진이는 광주로 시집갔다. 그리 잘 살지는 못한다. 남편이 능력이 별로 없어. 그 애는 늘 생활비 걱정에 시달린다. 가끔 전화해서 내 안부를 묻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에 하소연할 곳을 찾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또 말을 하지 않는다. 그저 들어줄 뿐이다. 요즘 아이들이 불효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그들 마음속에 신경 써야 할 자기 일이 너무 많을 뿐이다. 효도라는 것은 시간이 나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다. 나는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젊었을 때 카센터로 자수성가했다. 그때는 하루에 밤 10시까지 일하고 밥도 기름 냄새 속에서 먹어가며 이 다가구 주택 한 채를 마련했다. 지금은 위층과 아래층 두 가구에 세를 내주고 한 달에 월세로 250만 원이 들어온다. 거기에 내 국민연금을 더하면 그럭저럭 살만하다. 젊었을 때 재테크도 좀 알아서 주식과 펀드를 몇 개 사뒀는데 지금까지 매년 배당금도 조금씩 나온다. 은행 예금도 몇억 원은 있고 따로 땅도 한 필지 가지고 있다. 작지만 위치가 좋아 시세가 꽤 올랐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자세히 말한 적은 없다. 말하고 나면 그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질까봐 두려웠다. 남들이 왜 일찌감치 자식들한테 나눠줘서 마음 편하게 해주지 않느냐고 물으면 나는 주기 싫은 게 아니라 주고 나면 내가 그들의 짐이 될까봐 무섭다고 답한다. 돈은 노인이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는 결정의 자유다. 누군가 그 돈을 가져가면 당신은 더 이상 결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 자식들은 평소에 안부를 묻는다. 아버지, 전기세 제가 먼저 냈어요. 아버지, 영양제 사다 드릴까요? 아버지, 병원 정기검진 가실 때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나는 늘 웃으며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대답한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정말로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다. 가끔 한 번 오면 같이 밥 먹고 이야기 좀 하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나쁘다는 건 아니다. 그들을 탓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안다. 지금 우리의 가까움은 친밀함이 아니라 예의 차림이라는 것을. 오늘 아침 이웃집 김 사장님이 문을 두드렸다. 그가 끓인 호박죽을 가져와서는 마침 아들이 병원에서 약 타오는 길에 내 목도 하나 챙겨왔다고 했다. 박 사장님, 지난주에 넘어질 뻔하셨다면서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차를 너무 빨리 마셔서 혈당이 떨어졌나 봐요. 에이,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 나이에 억지로 버티면 안 돼요. 한 번 넘어지면 큰일 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는 않았다. 아직은 버틸만하다고 생각했고 남에게 패기치기 싫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런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습관이 곧 나에게 뼈저린 교훈을 줄 것이라는 것을. 그날 정오,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 눈앞이 캄캄해졌다. 온몸이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렸다. 반응할 새도 없이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길 가던 사람들이 놀랐던 기억이 난다. 누군가는 빨리 119 불러요. 라고 소리쳤고 또 누군가는 물을 가져와 내 얼굴을 닦아주었다. 나는 괜찮다고 잠시 쉬면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숨만 헐떡이고 손가락은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귓가에는 사이렌 소리가 울렸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휴대폰은 집에 있고 건강보험증도 가져오지 않았다. 내 은행 계좌 비밀번호, 주식 정보가 모두 낡은 수첩 하나에 적혀 있는데 그 수첩은 책상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 만약 내가 이대로 정신을 잃는다면 그 수첩을 누가 찾아낼까? 새아이는 내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알까? 어느 증권사에 주식을 맡겼는지 알까? 나는 갑자기 두려워졌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었다. 만약 내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들은 아버지가 아팠다는 것만 기억할 뿐 아버지가 평생 동안 사실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모를 것이라는 게 두려웠다. 나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는 단 한 문장만 남았다. 나 혼자 사는 건 괜찮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어떻게 떠날지조차 남의 결정에 맡기고 싶지는 않다. 나는 그저 늙는다는 것은 서서히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어떤 일들은 결정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노년은 외로움이 아니라 통제 불능이라는 것을. 나는 병실에서 깨어났다. 머리는 무겁고 눈꺼풀은 납덩이를 얹은 듯했다. 기계에 삐삐 소리가 들렸고 옆에서 간호사가 조용히 말하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서둘러 눈을 뜨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누워서 주변의 소리를 들으며 여기가 어딘지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려 했다. 환자분은 현재 의식이 혼미하고 혈압이 높습니다.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뇌 CT 촬영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일단 2천만 원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하는 말이었다. 나는 속으로 움찔했다. 2천만 원. 남에게는 부담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괜찮은 액수다. 다만 이 돈을 누가 낼 것인가. 약 30분 후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서연이가 먼저 도착했다. 그 애는 늘 조용히 걷지만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는 내가 알아볼 수 있다. 아마 휴가를 내고 달려온 모양이다. 보온병도 가져왔다. 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그 애가 조용히 나를 불렀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자는 척했다. 조금 뒤에 지훈이와 수진이도 도착했다. 새 아이는 내 주위에 둘러서서 낮은 목소리로 상의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해야 한다고 며칠 입원해야 할 수도 있대?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래서 돈은 얼마나 든대? 수진이가 물었다. 일단 2천만 원. 수술비는 제외하고 서연이가 답했다. 2천만 원? 지훈이가 미간을 찌푸렸다. 아버지, 돈 좀 있으시겠지? 우리 셋이 모아도 문제는 안 되지만 잘 생각해야 해.
지금 아버지 상태가 정말 큰 치료를 받는 게 맞는지. 나는 병상에 누워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한 뼘씩 차가워졌다. 지훈이가 계속 말했다. 아버지를 구하지 말자는 게 아니야. 내 말은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잖아. 이런 병을 치료한다고 해서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식물인간이 되지는 않을지.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어? 맞아. 서연이가 말을 이었다. 나도 그 생각했어. 아버지는 평소에 우리한테 패 끼치기 싫다고 하셨잖아. 만약 치료해서 더 오래 고생하시게 되면 분명 원치 않으실 거야. 나는 애 키우는 주부라 잘 모르겠어. 수진이가 말했다. 다만 2천만 원을 모으라고 하면 나는 정말 돈이 없는데. 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호흡이 조금 불안정해졌다. 그들은 입으로는 존중을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내가 구할 가치가 있는지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들이 양심이 없는 게 아니다. 그저 너무 현실적일 뿐이다. 내가 이 나이가 되어 가장 두려운 것은 병드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나는 바로 깨어나지 않았다. 그들이 무슨 말을 더 할지 듣고 싶었다. 사회복지사한테 연락해볼까? 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지. 서연이가 말했다. 아니면 그냥 건강보험 되는 것만 하자. 비급여 검사는 하지 말고. 수진이가 동조했다. 아버지가 유언이나 재산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없잖아. 지훈이가 말했다. 일단 의사 선생님 말대로 경과를 지켜보자. 서둘러 결정하지 말고.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것은 가족이 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순간이 아니라 어떻게 최소 비용으로 아버지를 처리할까에 대한 회의였다. 10여 분 후 간호사가 내가 깨어났는지 보러 들어왔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척하며 그들을 한번 훑어보고 입술을 움직였다. 너희들 다 왔구나. 새 아이는 즉시 내게 다가왔다.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나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 그냥 머리가 좀 어지럽구나. 의사 선생님이 며칠 더 지켜봐야 한대요. 서연이가 침대 옆에 앉았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곁에 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을 추궁하지 않았다. 그들은 몰랐다. 내가 눈을 감고 있던 그 시간 동안 나는 예전에 듣지 못했던 너무 많은 소리를 들었고 과거에 보고 싶지 않았던 너무 많은 현실을 똑똑히 보았다는 것을. 저녁 무렵 의사가 회진을 왔다. 조용한 1인실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권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가 직접 비용을 낼 테니 가족들 번거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서연이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지훈이가 먼저 나섰다. 그것도 좋겠네요. 아버지는 조용한 걸 좋아하시니까요. 아버지께서 결정하세요. 그들 셋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7시도 안 되어 가봐야 한다고 했다. 아이가 기다리고 회사에 고객이 있고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가봐라. 나 걱정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분들이 잘 돌봐주실 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천천히 얼굴을 창밖으로 돌렸다. 밤은 깊었고 커튼이 바람에 날려 들어왔다. 나는 갑자기 조금 춥다고 느꼈다. 나는 그들이 통곡하기를 바란 것도 나를 위해 전 재산을 탕진하기를 바란 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내가 아파 누워있을 때 그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귀찮은 지출 명세서를 보는 것 같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다. 나는 이 가정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에는 치료를 포기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사항이 되어버렸다. 그 수첩은 아직 집 서랍 안에 있다. 비밀번호는 내가 설정한 영문 약자다. 아무도 모른다. 주식계좌, 정기예금 증서, 펀드 명세서가 모두 그 안에 있다. 나는 문득 한 문장이 떠올랐다. 어떤 사람은 몸이 늙어서 늙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차가워져서 늙는다. 이제 나는 알겠다. 내 마음은 차가워졌지만 동시에 정신은 번쩍 들었다. 나는 병원에서 닷새를 머물렀다. 닷새째 아침, 의사는 상태가 안정되었으니 퇴원해서 경과를 지켜보고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하고 간호사에게 수속을 부탁했다. 아이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늙으면 스스로 결정할 줄 알아야 한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노년에 서럽지 않게 살려면 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퇴원하는 날, 나는 직접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왔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책상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낡은 수첩을 여는 것이었다. 비밀번호, 계좌번호, 주식 종목, 펀드 보유 내역. 나는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내가 가진 돈의 액수에 놀라지는 않았다. 나는 내가 수년간 아끼고 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돈은 그대로 있었다. 다만 조금 씁쓸했다. 원래 이 돈들은 나중에 새아이에게 천천히 물려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은 내가 한 번 아픈 것에 1,000만 원, 2,000만 원 쓰는 것조차 아까워하고 내가 그들을 힘들게 할까봐 두려워했다. 만약 내가 이 돈을 그대로 나눠준다면 그야말로 바보짓이다. 나는 수첩을 닫고 다시 서랍에 잠갔다. 베란다로 나가 담배 한 대를 피웠다. 십수년간 피우지 않았지만 오늘은 한 대 피우고 싶었다. 담배에 불을 붙이는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에게는 아직 내 예금이 있고 내 결정권이 있고 내 삶이 있다는 것을. 그 순간 나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 다음 날 나는 예전에 알던 이 회계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내 세무 문제를 몇 번 처리해 준 적이 있다. 사람이 신중하고 입도 무거웠다. 나는 그에게 신탁을 설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건은 세 가지였다. 첫째,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은 내가 관리한다. 둘째, 내가 죽은 후 자식들이 재산을 바로 나누지 못하도록 조건을 설정한다. 셋째, 지금 당장 내 돈을 명확하게 분류하겠다. 이 회계사님은 다 듣고 나서 더 묻지 않고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사람을 구해서 사장님 뜻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라고만 말했다. 나는 주식 계좌의 절반을 팔아 현금으로 바꿨다. 정기예금은 그대로 두고 3억 원을 따로 떼어 개인 신탁 계좌를 만들었다.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씩 지급받고 나머지는 신탁기관에서 관리하며 자식들이 손댈 수 없게 했다. 나는 욕심부리지 않는다. 이 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쓰기에 충분하고 죽어서도 남들이 싸울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링와이, 그 땅은 기부할 생각이다. 체면 때문이 아니라 내 재산이 결국 그들의 싸움거리가 되는 꼴을 마음속으로 정말 보고 싶지 않아서다. 누가 나에게 잘해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는가이다. 그런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나눌 자격이 없다. 이 모든 것을 처리한 후 나는 모든 서류를 복사하여 봉투에 넣고 손으로 쓴 설명서를 한 장 적어 그 낡은 수첩 뒤에 끼워 넣었다. 그들에게 먼저 말할 생각은 없다. 나중에 정말 보게 되더라도 내가 없을 때일 것이다. 누군가에게 복수하려는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나 자신을 보호해야 했다. 늙으면 소리치거나 울어서는 안 된다. 의지할 것은 당신이 미리 얼마나 명확히 생각하고 얼마나 제대로 처리했는가이다. 수년간 나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만날 때마다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거리가 있고 온기가 없었다. 이번에 쓰러진 후 나는 너무나 명확히 보았다. 그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상상하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 나는 짐이 아니며 그들에게 빚진 것도 없다. 그들이 나를 부양할 의무가 없듯이 나도 평생의 피와 땀을 그들에게 바칠 의무가 없다.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 나는 혼자 택시를 타고 가서 혼자 접수하고 혼자 피를 뽑고 혈압을 쟀다. 집에 돌아와 차 한 잔을 끓여 천천히 마셨다. 마음속에는 조금의 원망도 없었다. 이번에는 내가 그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침내 그들에 대한 환상을 버렸기 때문이다. 내 삶은 나의 책임이다. 내가 떠날 때 패기치지 않고 문제를 남기지 않으며 어떤 후회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약 2주가 더 지나 몸이 거의 회복되었을 때 나는 먼저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 같이 와서 앉았으면 좋겠다고 할 이야기가 좀 있다고 했다. 그들 셋은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니 목소리가 조금 긴장됐지만 그래도 그러겠다고 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오겠다고. 그날 나는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준비했다. 소고기 뭇국을 한솥 끓이고 그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장조림도 만들었다. 정을 팔려는 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 차갑고 딱딱해 보이지 않게 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들은 정오 전에 루시에 도착했다. 집에 들어서자 내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 것을 보고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입으로는 예의 바르게 아버지, 안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응, 아직 살아있다. 식탁에서는 말이 많지 않았다. 모두 평화롭고 온화한 척했다. 식사를 마치고 내가 식탁을 치운 후 그들을 거실로 불러 앉혔다. 아버지가 이번에 아프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고 몇 가지 준비를 해뒀다. 그들 셋은 잠시 멈칫했 표정이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너희들 모두 바쁘고 각자의 가정이 있다는 걸 안다. 아버지는 너희를 탓하지 않고 패도 끼치지 않을 거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서연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자신이 없었다. 탓하는 게 아니라 명확히 하는 거다.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그 신탁 서류 복사본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내가 준비한 것들이다. 내 돈, 내 땅, 내 주식은 모두 신탁 기관에 맡겼다. 수진이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 그럼 이미 어떻게 나눌지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눌지가 아니라 나누지 않는다는 거다. 나는 소파에 다시 앉아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너희 셋 중 누구도 직접 받지 못할 거다. 지훈이가 미간을 찌푸렸다. 아버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싸울까봐 그러세요? 너희가 싸울까봐 두려운 게 아니야. 너희가 내 병상 앞에서 마치 예산회의를 하듯 내 병을 논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그들을 쳐다보았다. 아무도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 며칠 동안 너희가 한 모든 말을 나는 다 들었다. 나는 정신을 잃은 게 아니라 자는 척하고 있었다.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서연이가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저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말은 하지 마라. 내가 늙었지만 바보는 아니다. 나는 돈을 신탁기관에 맡겨서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씩 받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쓸 거다. 내가 죽은 후에 남은 부분은 기부하고 일부는 계속 공익 신탁으로 운영될 거다. 지훈이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다. 저희가 일부러 아버지를 돌보지 않으려 했던 게 아니라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나도 안다. 나도 일부러 너희를 난처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 나는 그저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다. 아버지도 준비가 되어 있고 너희가 상상하는 것처럼 기대고 의지하는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는 돈도 있고 결정권도 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준비할지는 내 자신의 일이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너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너희가 현실적인 건 맞다. 세상이 그런 걸. 하지만 나도 현실적이다. 냉혈한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친정의 특권을 누릴 생각은 마라. 나는 일어섰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묵직했다. 나는 너희를 벌주려는 게 아니다. 나는 그저 두 번 다시 속고 싶지 않을 뿐이다. 나는 너희가 앞으로 올 때 나라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오는 것이길 바란다. 내 예금 통장 때문이 아니라.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연이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무슨 말을 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늙으면 아무리 많이 말해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만 못하다. 그날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30분 정도 앉아있다가 가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들을 문 앞까지 배웅하고 그들이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한없이 평온했다. 나는 오기를 부리는 게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설령 그들이 내가 키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날부터 나는 비로소 내가 어느 정도 존엄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 느꼈다. 아이들이 떠난 그날 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았다. 창밖의 불빛이 블라인드를 통해 벽에 비스듬히 비쳐 오래된 사진들을 얼룩덜룩하고 흐릿하게 만들었다.
나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응시했다. 10여 년 전에 찍은 사진이다. 남산타워에서 찍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수진이는 솜사탕을 사달라고 졸랐고, 지훈이는 걸으면서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고, 서연이는 날씨가 너무 덥다고 투덜거렸다. 나와 아내가 가장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나는 바보 같았다. 열심히 돈 벌어 가정을 잘 돌보기만 하면 아이들이 커서 부모의 고생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순진했다. 아이들은 커서 자신들의 삶이 있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나라는 아버지는 의무를 다해야 할 때 언급되고 필요 없을 때는 밀쳐지는 존재일 뿐이다. 그날 그들이 우리 집을 떠난 후 누구도 1분도 더 머물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마자 아래층에서 차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세 대의 차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떠났다. 손 한 번 흔들지 않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들 마음속에 원망은 없지만 사랑도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여전히 옷이 남짓에 일어나 차를 끓이고 청소를 했다. 평소와 똑같이. 다만 마음속에 더 이상 아이들이 오겠지 하는 기대가 없었다. 그들이 나를 걱정했나? 그렇다. 하지만 모두 표면적인 것이었다. 서연이는 문자를 보내왔다. 아버지, 지난주에 드린 홍삼액 다 드셨어요? 더 사다 드릴까요? 나는 다 먹었다. 이제 괜찮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지훈이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었다. 아마 마음속으로 늙은이가 고집부리니 꼴 좋다고 중얼거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를 이해한다. 그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다. 가족에게도 습관적으로 약간의 거리를 둔다. 내가 어릴 때 그를 가장 많이 때렸는데 지금은 그가 나를 가장 많이 닮았다. 냉담함까지도 그대로 배웠다. 수진이는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에 콧소리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 제가 그날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죠?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나는 괜찮다. 너도 살기 힘든데 할 말 있으면 솔직하게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아버지를 보시면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나는 듣고 그저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모른다.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아무도 나를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마음 아파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계산을 하는 것이다. 요즘 내 생활은 다시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았다. 아침에는 직접 시장에 가서 장을 본다. 두부, 시금치, 닭 반마리를 사서 집에 와서 천천히 닭곰탕을 끓인다. 가끔 길모퉁이 분식집에 잠시 앉아 아주머니들이 손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신문도 본다. 오후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강좌를 듣는다. 노인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짧은 동영상을 찍는 법을 가르치는 수업이 있는데 꽤 재미있다. 나도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꽃이나 풀을 찍고 옛날 이야기를 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누가 노인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고 했나? 나는 평생 한 가지를 두려워했다. 머리가 굳는 것. 새 수첩도 한 권 샀다. 생활 속의 중요한 일들을 모두 적어둔다. 나중에 기억력이 나빠져도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다. 내 신탁 계약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금액, 수익, 출금이 모두 정상인지. 나는 점점 더 한 회사의 회장처럼 살아가고 있다. 다만 이 회사는 주주가 나 한 명이고 직원도 나 한 명뿐이다. 그날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는데 옆집 박 여사님이 보고 웃으며 말했다. 박 사장님, 갈수록 젊어지시네요. 나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라고 답했다. 그는 듣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에는 생강차 한 잔을 타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 문장을 보았다. 가족의 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몇 번이고 곱씹었다. 마지막으로 수첩에 8글자를 썼다. 네가 정을 묻지 않으니 나도 정을 남기지 않는다. 오기가 아니다. 인연을 끊는 것도 아니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내가 사는 것은 이해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들이 앞으로 온다면 나는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차를 내고 과일을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먼저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다. 더더욱 그들이 입에 발린 말을 몇 마디 하면 모든 것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정리할 것은 모두 정리했다. 스스로 편안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노년에는 의지하지 않고 그저 끌려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것이 내가 노인으로서 지키는 마지막 선이다. 토요일 아침 9시 남짓 내가 막 차를 끓였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니 수진이가 서 있었다. 중학생인 내 외손자 준우의 손을 잡고 준우가 할아버지를 뵙고 싶어 해서요. 그 애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비켜 그들을 들어오게 했다. 들어와 앉아라. 차는 막 끓였고 네가 어릴 때 좋아하던 무말랭이도 있. 준우는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다. 내가 보기에 이 녀석은 성격이 차분해서 어릴 적 엄마처럼 활발하지 않았다. 수진이는 부엌에 들어와 과일을 깎는 것을 도왔다. 나는 그 애가 익숙하게 칼을 드는 것을 보고 그 애도 곧 마흔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은 참 빠르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품에 안고 재우던 딸이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왜 미리 말도 없이 왔냐? 고 내가 물었다. 그냥 갑자기요. 오늘 마침 학원도 없어서요. 그 애는 웃었지만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그 애가 온 것이 단순히 아이가 나를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대부분은 양심의 가책 때문일 것이다. 그 애는 새 아이 중 마음이 가장 약하고 감정을 가장 잘 드러내며 죄책감도 가장 쉽게 느낀다. 준우는 과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면서 물었다. 할아버지, 전에 입원하셨을 때 정말 혼자 가셨어요? 그래, 혼자 구급차 타고 혼자 입원하고 혼자 퇴원했지.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할아버지 되게 불쌍했겠네요. 나는 웃었다. 불쌍할 게 뭐 있냐. 늙어서 가장 무서운 건 준비가 안 된 거지. 곁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란다. 그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하다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나는 그가 이 말을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은 그렇다. 겉으로는 반응이 없어도 사실 마음속에 씨앗이 심어진다. 수진이가 내 옆에 앉았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 애를 보았다. 그 신탁계약 저희 다 봤어요. 저희가 그때 보인 모습에 화나신 거 알아요? 그 애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소리를 아주 낮게 깔고 하지만 어떻게 준비하시든 저희는 소란 피우거나 다투지 않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가 소란 피울 거라고 말한 적 없다. 나는 그저 너희에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고 싶었을 뿐이다. 그 애는 잠시 멈칫하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나도 더 많이 말할 생각은 없었다. 결국 그 애도 이제 엄마다. 어떤 말들은 내가 넌지시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버지, 정말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하셨어요? 신탁계좌, 땅, 집까지 다 계획하셨네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웃으며 말했다. 내가 카센터에서 수십 년 일했는데 어느 날인들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하지 않은 날이 있었겠냐. 내가 자동차 전기회로까지 혼자 다룰 줄 아는데 내 일을 준비하는 게 어렵겠니? 그 애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조금 안쓰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사실 아직 저희를 믿지 않으시는 거죠. 나는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깨달은 거다. 너희에게는 너희의 삶이 있고 나에게도 나만의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걸 라고 답했다. 그 애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이 아이는 늘 감정이 섬세했다. 아쉽게도 이런 섬세함은 현실 앞에서는 별 소용이 없다. 점심에는 그들을 남겨 밥을 먹었다. 나는 반찬 3가지의 국 하나를 만들었다. 기름도 많이 쓰지 않고 소금도 많이 넣지 않았다. 준우는 맛있게 먹으며 내가 끓인 국이 자기 엄마가 끓인 것보다 맛있다고 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그를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가 오래된 앨범을 보여주었다. 나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내 엄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웅변대회에서 1등 했을 때야. 이건
네 외삼촌 결혼식 날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진 모습이고, 그리고 이건 우리 5식구가 부산에서 찍은 사진이야. 다 같이 맞춘 티셔츠를 입고 준우는 아주 진지하게 보더니 문득 한마디 했다. 할아버지, 예전에 할아버지가 혼자서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한 적 있으세요? 나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울렸다. 대단하다고는 못하지만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남 말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알았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될래요.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나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시큰했다. 요즘은 아이들조차도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남에게 기대는 것보다 현실적이라는 것을 안다. 그들을 배웅할 때 수진이가 뒤돌아 물었다. 아버지, 요즘 외롭지 않으세요? 나는 그 애를 보며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외롭기는 하지. 하지만 남에게 휘둘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가 낫다. 그 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준우의 손을 잡고 떠났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보았다. 문득 오늘 하루가 그렇게 춥지 않다고 느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에게는 주도권이 있다. 나는 남에게 의지하지도 아무도 없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노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되찾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나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 그 후 며칠간 내 전화기가 갑자기 바빠졌다. 지훈이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시작은 늘 그 한마디였다. 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괜찮다. 잘 먹고 잘 자고 매일 걷기 운동도 하고 안 그러면 다리가 굳어서. 그는 하고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전화기에서는 내 귓가의 전류 소리만 들렸다. 나는 그가 전화를 끊으려는 줄 알았다. 마지막에 그가 갑자기 한마디 했다. 요즘 회사 장부를 좀 정리하다가 생각났는데 아버지 신탁은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나는 웃었다. 아주 맑게 웃었다. 화도 비웃음도 섞이지 않은 웃음이었다. 친구가 소개해준 늙은 회계사님이다. 사람이 괜찮고 전문적이면서도 조용하더구나. 그는 잠시 망설였다. 나중에 아버지 몸이 불편해지시면 그 신탁 계약에 대해 저희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알 필요 없다. 그건 아버지의 일이다.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놨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가 알아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너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네가 간섭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우리는 3분간 통화했다. 그는 회의가 있다고 했고 나는 알겠다고 했다. 전화는 끊겼다. 서로 더 이상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사람이란 정말 이익이 눈앞에 놓이면 어떤 감정, 어떤 가족도 저울질하기 시작한다. 지훈이는 똑똑한 아이다. 그는 아마 내가 이번에 신탁을 설정한 것이 일시적인 감정 반응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조금 지나면 다시 그들에게 재분배할지 물어볼 것이라고. 나는 그를 탓하지 않는다. 결국 이 집은 어릴 때부터 돈은 내가 결정했다. 그들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이미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은 서연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자기 부서에서 경로 행사를 하는데 내가 와서 자기가 사회 보는 것을 봐달라고 했다. 나는 고맙다. 괜찮다. 사람 많은 곳은 싫어했었다. 라고 답했다. 그는 내라고 답하고는 한 문장을 덧붙였다. 아버지, 저희가 전에 아버지께 좀 차갑게 대한 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였어요. 저희가 너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나는 그 문장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한 문장을 쳤다. 너희의 현실이 나의 정신을 깨운 스승이었다. 그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울고 있을지도 화가 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침묵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는 내가 몰랐다. 아이들은 언젠가 돌아올 것이고 언젠가 나를 안식처로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나에게 알려주었다. 늙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밀쳐지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며칠 후 수진이가 또 왔다. 이번에는 준우를 데려오지 않고 혼자서 채소한 봉지를 들고 왔다. 아버지, 저 오늘 쉬는 날이라 아버지랑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면 됐지. 뭐 밥 먹고 말고 할 게 있냐. 그 애는 어릴 때처럼 부엌 바닥에 쭈그려 앉아 채소를 다듬었다. 채소를 썰면서 말했다. 어릴 때 생각나요. 아버지가 카센터에서 돌아오시면 온몸에서 기름 냄새가 났는데 엄마는 저한테 아버지 근처에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꼭 아버지한테 붙어 있으려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물론 기억한다. 그 애는 그때 겨우 6, 7살이었다. 매일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내 공고함 속에 작은 나사를 가지고 노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그때가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매일 그 애를 보면 다시 버틸 힘이 생겼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물을 끓이고 밥을 지었다. 그 애는 내 뒷모습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게 사실 저희 마음도 많이 아프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뒤돌아 그 애를 보았다. 나는 너희를 벌주려는 게 아니다. 내 목소리는 무겁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뼈를 때렸다. 너희가 나에게 깨닫게 해준 거다. 가족의 정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희가 자식인 건 맞지만 나도 너희의 감정을 당연히 받아줘야 할 은행은 아니다. 그 애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거 알아요. 그 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저를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저는 앞으로도 아버지 뵈러 올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이 편하려고요. 나는 그 애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 그 말은 받아두마. 우리는 밥을 먹었다. 그 애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갈 때는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들고 내려갔다. 거실 유리창도 닦아주었다. 문 앞에서 그 애가 갑자기 뒤돌아 말했다. 아버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너무 직설적이라고 화내지 마세요. 사실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 게 저희한테는 일종의 경고가 됐어요.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늙을지 잘 생각해야겠다고요. 나는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기억해둬라. 너희가 늙었을 때 나처럼 한번 아파보고 나서야 깨닫는 일은 없을 거다. 그 애가 떠난 후 나는 거실로 돌아와 다시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랐다. 차는 아직 식지 않았고 내 마음도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내가 독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 내가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남겨둘 것을 가르쳐 주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마음속에 아직 사랑이 남아있는데 더 이상 소리내어 부르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주지 않는 것은 내가 후회 없이 살고 배신당하지 않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를 포기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 자신을 구한 것이다. 그 즈음 나는 평온하게 지냈다. 매일의 일상은 단순하고 규칙적이었다. 아침에는 차를 마시고 신문을 보고 점심에는 요리를 하고 위에 부담 없는 음식을 골라 먹고 오후에는 공원에 산책을 가고 저녁에는 돌아와 오래된 영화를 봤다. 혼자서는 별로 시끄러울 일이 없지만 마음은 아주 평온했다. 이웃집 김 사장님은 종종 나를 보고 웃었다. 박 사장님, 지금 생활이 퇴직 공무원보다 더 번듯하시네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제가 저를 돌보니 당연히 마음이 편하죠. 그는 아들, 딸도 있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바보 같은 소리. 제가 그들이 치료비 내기 싫어하던 그 꼴까지 봤는데 더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나도 완전히 마음을 닫은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한 번의 병, 한 번의 가족 예산 회의가 내 마음속 마지막 방어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을 뿐이다. 나는 가족의 정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당신에게 빚진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평생의 자원 지원을 빚지지 않고 자식도 부모에게 영원한 봉사를 빚지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저 하고 싶은가와 하기 싫은가만 남는다. 네가 나를 돌보고 싶다면 그것은 정이고 네가 원치 않는다면 나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주에 주민센터에서 노인 사진전을 열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찍은 오래된 물건 사진들을 전시회에 내놓았다. 사진은 아주 간단했다. 찻주전자, 반질반질, 다른 공구함, 그리고 내가 카센터를 할 때 30년간 입었던 그 푸른색 작업복 사진도 있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는 눈시울을 붉혔다. 한 젊은이가 내 낡은 철제 공구함 사진 앞에 서서 나에게 물었다. 이게 어르신께서 예전에 쓰시던 건가요? 그렇다네. 기름때가 잔뜩 묻었지. 차도 고치고 내 목숨도 고치고 다 얘 덕분이었지. 그는 말했다. 저희 할아버지도 예전에 정비사셨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계속 할아버지 손이 더럽다고 싫어해서 제대로 대화 한번 못 해봤어요.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가 지금이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너무 늦은 건 아닐세.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떨어질 뻔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 노인들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 젊은이들도 똑같이 외롭다는 것을. 다만 그들은 외로워도 말하지 않고 우리는 외로워서 말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뿐이다. 며칠 후 수진이가 또 왔다.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그분의 시어머니는 앉자마자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사돈어른, 수진이한테 들으니 요즘 아주 편안하게 지내신다면서요. 우리 나이에 스스로 몸건사할 수 있는 게 복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맞습니다.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남에게 바라지 않아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걸요. 그분은 차를 마시며 한탄했다. 예전에는 늘 자식들이 나중에 효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보니 가장 믿을 만한 건 자기가 젊었을 때 모아둔 쌈짓돈이더라고요. 그 말이 내 마음에 와 닿았다. 그분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사실 나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니다. 만약 언젠가 내가 정말 움직이지도 먹지도 못하게 되면 그때는 요양기관에 들어갈 신청을 할 것이다. 나는 이미 몇 군데를 알아봤다. 집에서 멀지 않고 환경도 깨끗하며 비용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입소 기준, 신청 절차, 의료 지원까지 모두 수첩에 꼼꼼히 적어두었다. 나는 명확하게 살고 싶다. 죽을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내 건강보험증을 찾느라 온 집안을 뒤지게 하고 싶지 않다. 어느 날 저녁 준우가 혼자 왔다.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왔냐? 그는 희죽 웃었다. 엄마가 할아버지는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시고 남들이 귀찮게 하는 거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저 시끄럽다고 안 하실 것 같아서요. 나는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너는 시끄럽지 않겠지만 나를 찾아온 이유는 뭐냐?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카센터 하시던 이야기 듣고 싶어서요. 그리고 왜 혼자 입원하셨는지도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다.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를 부엌으로 끌고 가서 말했다. 이리 와서 채소 좀 씻어라. 이따 닭곰탕 끓여줄게. 그는 얌전히 시키는 대로 했다. 밥을 먹을 때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물었다. 할아버지, 나중에 돈 저한테 남겨주실 거예요? 나는 그를 보며 물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는 몇 초간 생각하더니 말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남겨주시든 안 남겨주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행복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듣고 웃었다. 이 아이는 아직 세상 물정에 닳지 않았다. 아직 순수함이 조금 남아있다. 그를 배웅할 때 그가 문 앞에서 뒤돌아 말했다. 할아버지, 저한테 한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 거요. 그게 뭔데? 내가 물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요. 아무도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빚진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만약 내가 남에게 잘해주고 싶다면 먼저 보답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 말 기억해둬라. 나중에 네가 늙었을 때 네 부모보다 더 현명하게 살 수 있을 거다. 나는 문을 닫았다. 마음이 따뜻했다. 나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누군가 마음으로 나를 보기 시작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내가 켠든 불을 누군가 이어서 들고 가주기를 바랄 뿐이다. 올해로 나는 75이 되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다. 이웃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이기도 하다. 지난달에 임씨가 떠났다. 그는 내 카센터의 오랜 동료였다. 젊었을 때 같이 타이어를 나르고 차 밑에 숨기도 했다. 그의 아들이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렀다. 하얀 천막이 길가에 줄지어 서 있는 것이 겉보기에는 아주 번듯했다. 하지만 내가 갔을 때 그의 아내가 이웃에게 조용히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돈은 우리 영감이 예전에 남겨둔 돈이에요. 아들한테 의지했으면 벌써 굶어 죽었지. 그 말이 내 마음을 시큰하게 했다. 마치 송곳으로 살짝 찔린 것 같았다. 임씨는 평생 화 한 번 내지 않았고 말도 크게 한 적이 없었다. 병상에 반년을 누워 있었는데 아들 며느리는 매일 그가 떠나기만 바랐다. 결국 그가 스스로 남겨둔 노후 자금이 그의 마지막 길을 지켜주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나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차 한 잔을 다 마시기도 전에 식어버렸다. 늙고 나서야 깨달았다. 존엄하게 떠나는 것이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존엄을 지키려면 젊었을 때부터 마지막 선을 잘 지켜둬야 한다. 내 평생 나는 너무 튀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어릴 때 가난해서 기술을 배우러 나왔을 때 동전 한 푼도 장부에 기록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나중에 카센터를 열고 낮에는 땀 흘리고 밤에는 혼자 책을 보며 자동차 전기 구조를 공부했다. 아이들이 하나둘 태어나고 분유값, 학비를 내는 것 모두 나 혼자 감당했다. 예전에는 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었다. 돈도 주고 정도 주고 심지어 내 밤잠까지도 주었다. 하지만 결국 한 번 쓰러지고 나니 돌아온 것은 계속 치료할지 말지에 대한 토론회였다. 나는 그들이 불효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은 그저 너무 현실적이었을 뿐이다. 현실적이어서 당신이 물러설 곳조차 없게 만드는 인정의 마지막 선이 없으면 남에게 짓밟히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돈의 규칙을 세우지 않으면 나눠 갖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노후를 조심스럽게 준비하지 않으면 깊은 골짜기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요즘 내 생활은 비록 담백하지만 착실하다. 공원을 걸으며 서로 부축하며 걷는 노부부들을 본다. 어떤 이들은 걸으면서 싸우고 어떤 이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햇볕을 쬐다. 나는 종종 생각한다. 만약 내 아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내 삶은 분명 다른 모습이었을 거라고. 하지만 그가 일찍 떠나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보게 했다. 그것도 나에게 사람의 정을 똑똑히 보고 운명을 꿰뚫어 볼 공간을 남겨준 셈이다. 며칠 전 서연이가 갑자기 나를 찾아왔다. 집 한 채를 팔고 싶다며 나에게 같이 부동산에 가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나는 그 애가 정말 내가 협상을 도와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애는 이 핑계로 나를 보러 온 것이다. 그 애는 차를 몰아 나를 데리고 집을 보러 갔다. 차 안에서 갑자기 한마디 물었다. 아버지, 저희 셋이 아버지를 너무 실망시켰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창밖에 분주한 차들을 보며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너희가 나를 실망시킨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너무 쉽게 감동했던 거다. 너희가 끓여준 따뜻한 국 한 그릇, 안부 한마디가 마음에 담아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 그 애의 핸들을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저희가 지금이라도 좀 만회하면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 애를 보았다. 늦은 것은 신뢰고 늦지 않은 것은 관계다. 그 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집을 보고 나서 그 애는 나에게 저녁을 사주었다. 우리는 백화점 지하 푸드코트 구석에 앉았다. 그 애가 말했다. 아버지, 저도 요즘 생각해요. 제가 나중에 나이 들면 아버지처럼 해야 할까 하고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네가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쓰러졌을 때 아무도 돈 내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울어도 소용없을 거다. 그 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하신 그 신탁, 지훈이랑 이야기해봤어요. 저희 사실 아버지 되게 존경해요.
다만 저희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을 뿐이에요. 존경은 소용없다. 내가 말했다. 너희가 배워야지. 너희는 지금 아이들 키우고 집 대출 갚느라 바쁘지. 너희가 50살이 되면 알게 될 거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은 그저 하루하루를 움켜쥐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나중에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베란다에 앉았다. 마음이 서서히 안정되었다. 내 평생,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 넘어지고 부딪히며 여기까지 와서 지금은 편안하게 내 삶을 살 수 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만약 내가 이번에 쓰러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아이들이 효도할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었을까? 만약 그날 내가 자는 척하지 않았다면 계속 어리석게 살면서 돈으로 위안을 사려고 했을까? 다행히 나는 딱 적당한 때에 정신을 차렸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인정에는 마지막 선을 남겨둬야 노년이 비참하지 않다. 이 말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내가 75년의 세월로 얻은 깨달음이다. 지금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마음속으로 나 자신에게 말한다. 너는 아직 살아있다. 너에게는 아직 선택권이 있다. 너는 분수를 지키고 당당하게 살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왔다. 10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북풍이 불어 손발이 시렸다. 나는 아침 6시도 안 되어 일어나 보리차를 끓였다. 세 번째 우려낸 차를 다 마시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니 새 아이가 함께 문 앞에 서 있었다. 서연이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수진이는 약재가 든 보양식 팩을 들고, 지훈이는 드물게 양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에 복잡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어떻게 다 같이 왔냐? 아버지, 오늘 어머니 기일이잖아요. 서연이가 말했다. 나는 그제야 생각났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매년 이날 나는 향을 피우고 밥을 지었지만 그들이 특별히 돌아올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진작 말하지 그랬냐. 밥이라도 더하게. 나는 그들을 들어오게 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은 살짝 흔들렸다. 세 사람은 신발을 갈아 신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익숙하게 나를 돕기 시작했다. 서연이는 냉장고를 열어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봤고, 수진이는 빗자루와 향을 찾느라 바빴고, 지훈이는 뜻밖에도 쭈그려 앉아 바닥을 닦았다. 예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았는데 내가 웃으며 말했다. 서연이가 답했다. 예전에는 저희가 아버지는 필요 없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보니 아버지는 원래 저희가 필요 없으셨던 거였어요. 그저 저희 체면을 세워주셨을 뿐이죠. 나는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점심은 아주 떠들썩했다. 최근 몇 년간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였다. 손자, 손녀들도 왔다. 식탁은 소리로 가득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수진이가 나에게 반찬을 덜어주었다. 아버지, 이거 너무 짜지 않으세요? 아니다, 아니다. 나는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가 예전에 이 요리할 때 소금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너희는 아무 말도 못했잖아.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 혈압이 다 건강했잖아요. 지훈이가 한마디 거들었다. 모두가 웃었다. 식사 도중에 준우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할아버지, 나중에 늙어서 못 걸으시면 어디서 사실 거예요? 식탁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내가 어디에 살든 상관없다. 내 아빠, 엄마가 몰래 나를 요양원에 집어넣지만 않으면 된다. 모두가 잠시 멈칫하더니 웃음이 다시 터져 나왔다. 설마요, 서연이가 서둘러 말했다. 아버지 신탁 계약도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나는 천천히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다. 사실 이번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준비를 알린 것은 뽐내기 위함도 아니고 너희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고 싶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누워서 너희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결정하게 두지 않겠다는 것을. 나는 이 가정을 일으켜 세웠다. 중고 오토바이 한 대, 카센터 한 칸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너희에게 빚진 것이 없다. 지금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진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저희 이제 알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가 너무 많이 알 필요는 없다. 너희가 나중에 자신에게도 조금의 여유를 남기고 자신의 부모와 자식에게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 각자 정리를 했다. 나는 혼자 베란다에 앉아 앞마당의 늙은 감나무를 보았다. 잎이 거의 다 떨어지고 주황색 열매 몇 개만 남아 있었다. 바람이 불면 살짝 흔들렸다. 지훈이가 와서 목도리 하나를 내 목에 살짝 둘러주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 앞으로 자주 올게요. 나는 웃었다. 오는 건 너희의 자유고 오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 몇 억 때문에 오는 것만 아니라면 나는 언제든 환영이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웃었다. 저희가 돌아온 건 아버지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 때문이에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떠났다. 나는 혼자 마당을 깨끗이 청소했다.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땅 위에 낙엽이 흩어진 세월처럼 한 잎 한 잎 발밑에 바렸다. 나는 춥다고 느끼지 않았고 외롭다고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도 내가 혼자 살고 혼자 자고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연명치료를 받을지 말지 마지막 순간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이것들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일, 책임이나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것들 하나하나 잘라냈기 때문이다. 나는 정을 주었고 존엄도 지켰다. 나는 가정을 일으켜 세웠고 나 자신도 지켰다. 저녁 식사 후 나는 그 수첩을 꺼내 업데이트했다. 최근 신탁 계좌에 이자 수익 몇 건을 추가했다. 깨끗하게 기록했다. 나는 내가 100년 후에 이것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나 자신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도 한 단락 썼다. 당신은 가장 성공한 아버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늙어가기 전에 자신을 어른답게 살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불을 끄기 전에 뒤돌아보았다. 내가 30년간 산이 낡은 집. 이 집은 한때 5식구의 소란스러움을 담았지만 지금은 나 혼자 조용히 자신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웃었다. 나는 고독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당신도 주인공처럼 모든 청춘과 자원을 자식에게 쏟아부었지만 노년에 이르러 자신이 이리저리 밀쳐지고 아무도 진정으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당신은 이미 미리 준비하여 몸이 아픈 것도 자식이 차가운 것도 두렵지 않고 오직 노년의 마지막 선이 없는 것만 두려워하고 있나요? 만약 당신이 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가족의 정과 현실이 충돌할 때 당신은 침묵하고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처럼 조용한 방식으로 자신의 후반생을 다시 쓰시겠습니까? 누구나 늙고 모든 가정은 책임과 선택에 직면해야 합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그의 방식에 동의하십니까? 주변에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영감과 공감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당신이 아끼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무엇이 진정으로 존엄한 노후 생활인지 다음에 뵙겠습니다.